불편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을까요? 노후 자금은 준비합니다. 보험도 들고 집도 정리하고 장례식장 위치도 알아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 어떻게 떠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의식은 없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기계음만 가득한 중환자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말은 늘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문장에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다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현대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분명 감사해야 할 분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죽음마저 치료해야 할 질병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노인에게 수액을 계속 넣고 관을 더 꽂고 검사를 반복하고 기계를 연결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더 오래 누워있지만 삶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죽음을 앞당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료를 거부하라는 영상도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인간다운 마지막을 지키는 것.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불편해합니다. 효도하지 말라는 거냐? 치료를 포기하라는 거냐? 병원을 믿지 말라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묻지 않았던 질문을 이제는 해야 하는 나이가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노인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선택을 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프기 전에 말하지 않았고, 정리하지 않았고, 기준을 세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 순간이 오면 가족은 죄책감에 휘둘리고 의료진은 절차를 따르고 환자는 말없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병원이 먼저 말하지 않는 현실을 자극 없이 그러나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 치료가 왜 항상 선이 아닌지, 중환자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가족이 모르는 사이 고통이 늘어나는 구조, 그리고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이 내용은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알수록 더 잔인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죽음은 운이 아닙니다. 준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만들 수 있다면 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낸 의미는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병원이 먼저 말하지 않는 노인의 슬기로운 죽음 준비에 대해 차분히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병원이 말하지 않는 첫 번째 진실. 연명 치료는 선이라는 착각. 오프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치료했으니 최선을 다한 거다. 연명 치료를 멈추면 포기다. 계속 치료하는 게 가족의 도리다. 하지만 여기서 의학적으로 꼭 짚고 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먼저 연명 치료라는 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연명 치료란 병을 고치기 위한 치료가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물학적 생명만 유지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반복, 지속적인 수액 공급, 고강도 항생제, 무의미한 검사와 시술입니다. 문제는 이 치료들이 노인의 임종 단계에서는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고령 환자에게서 그 혹시가 실제로 회복으로 이어질 확률은 의학적으로 극히 낮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벌어지는 일은 이것입니다.
수액으로 인해 폐에 물이 차 숨이 더 가빠지고 관이 늘어날수록 감염 위험은 커지고 통증과 불안은 억제되지 않은 채 의식은 흐릿해진 상태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즉, 생명은 연장되지만 삶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이 치료는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것입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몸은 스스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갈증과 식욕이 줄어들고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 하고 감각을 차분히 낮춥니다. 이 과정은 고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리적 이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양을 넣어야 한다, 수치를 올려야 한다,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억지로 되돌려 세우는 셈이 됩니다. 병원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치료를 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해서 늘어난 고통은 통계에도 기록에도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더 해보자는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의료진의 악의가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라는 점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이 항상 환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연명 치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줄이는 선택, 삶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선택, 인간다운 상태를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을 아프기 전에 해두지 않으면 가족은 그 순간 절대 냉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왜 가족이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아무것도 안 하면 죄책감이 든다는 심리의 함정. 연명 치료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우리가 손 놓은 것 같잖아요. 나중에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이 말들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족은 대부분 환자를 위해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순간 자신의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 해봤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나중에 하지 않기 위해 지금 더 힘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고통받는 사람은 환자 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 가족 모두가 됩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불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합니다. 치료를 줄이면 방치라고 느끼고 연명 치료를 멈추면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치료, 불안을 완화하는 돌봄, 숨쉬기 편하게 해주는 조치, 가족이 곁에 머물 수 있는 환경.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족은 이 선택 앞에서 이토록 흔들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법은 배웠지만 떠나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의료진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혹시 모르니까라는 말에 매달리고 결정을 미루다 결국 시스템에 맡깁니다. 그 결과 환자의 마지막은 환자의 기준이 아니라 절차와 관행의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이 지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후회는 치료를 덜해서 생기는 경우보다 고통을 너무 오래 보게 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정리했어야 했어요. 저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후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환자를 기준으로 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기준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치료가 이분의 고통을 줄여주는가 아니면 단지 시간을 늘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통이 줄어든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치료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해야 할 역할은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진짜 역할은 환자가 가장 인간다운 상태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그 순간 가족은 죄책감에 휘둘리고 의료 시스템에 떠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간, 중환자실의 현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당신이 모르는 중환자실의 실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그래도 가장 잘 돌봐주겠지. 최첨단 장비가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그 믿음, 상황에 따라서는 절반만 맞습니다. 중환자실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분명 생명을 살리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임종이 가까운 노인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순간 환자의 하루는 이렇게 바뀝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불은 거의 꺼지지 않습니다. 알람 소리와 기계음이 계속 울립니다. 낯선 의료진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가족과의 접촉은 제한됩니다. 이 환경은 젊고 회복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힘듭니다. 그런데 고령의 임종 환자에게는 그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망입니다. 갑자기 불안해지고 현실 인식이 흐려지고 환각이나 공포 반응이 나타나며 가족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치매가 갑자기 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과 과도한 의료 개입이 만든 급성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억제하기 위해 진정제와 수면제가 추가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의식은 더 흐려지고 대화는 사라지고 마지막 인사조차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편안함보다 수치가 우선됩니다. 혈압 수치, 산소 포화도, 심박수, 검사 결과. 이 수치들이 기준을 벗어나면 곧바로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 수치를 맞추는 것이 이분의 고통을 줄이고 있는가? 많은 경우 수치는 좋아지지만 환자의 얼굴은 더 괴로워집니다. 또 하나, 가족이 잘 모르는 현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환자보다 절차가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의 처치, 정해진 프로토콜, 정해진 기준. 그 안에서 이분은 이제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의료진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책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도 나쁜 의도가 없는데도 환자는 절차를 위해 존재하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마지막은 정말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기계에 둘러싸인 채 가족과 떨어져 의식 없이 통증을 억제당한 상태로 시간을 늘리는 것. 이 질문은 누군가의 선택을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선택을 미리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회복을 전제로 설계된 공간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공간에 오래 머무를수록 환자와 가족 모두 더 큰 상처를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죽음의 흐름을 방해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자연스러운 죽음을 방해하는 일상적 습관들. 이제부터는 병원이나 시스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의로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이라도 한 모금 더 드셔야죠. 주사 맞으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검사 한 번만 더 해보죠. 이 말들 모두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종이 가까운 몸에는 이 선의가 고통을 늘리는 개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몸은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갈증과 식욕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외부 자극을 점점 부담스러워합니다. 감각을 서서히 정리합니다. 이것은 쇠약해진다는 신호가 아니라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문제로 오해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먹지 못하면 더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임종 단계에서 억지로 음식이나 수액을 공급하면 구토와 흡인 위험이 커지고 폐에 물이 차 숨이 더 가빠지고 복부 팽만과 통증이 늘어납니다. 즉, 버티는 시간은 늘지만 편안함은 줄어듭니다. 몸이 거부하는 것을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 고통은 시작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도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말을 걸고 움직이고 결정을 만들고 상황을 관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임종의 시간에는 관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존중과 정적. 말이 없어도 됩니다. 반응이 없어도 됩니다. 손을 잡고 숨소리를 함께 듣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은 충분합니다.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말만 해야 한다는 강박.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요. 곧 좋아질 거예요. 이 말들이 오히려 환자에게 떠날 준비를 방해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가족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면 환자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직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별을 준비하면 안 되는구나. 그 결과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순간에 가족이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행동이 이분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가? 편안함을 늘리면 도움이 되는 행동. 불안을 키우면 멈춰야 할 행동. 이 기준만 지켜도 마지막에 치른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줄여주고, 불안을 낮춰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떠날 수 있도록 마음을 놓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아주 적극적인 돌봄입니다. 다만 우리가 익숙했던 치료의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평온한 임종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 가장 효과적인 평온한 임종 준비. 의료 대리인을 반드시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가족이 알아서 하겠지. 내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 거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말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결정은 누가 하게 될까요? 대부분 갑작스럽게 모인 가족, 감정적으로 가장 불안한 상태, 서로 다른 기억과 기준을 가진 사람들. 이 상태에서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거나 아무도 결정하지 못해 시스템에 맡겨지거나 이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은 시작되고 죄책감은 커지고 환자의 기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의료 대리인 지정입니다. 의료 대리인이란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대신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둔 단 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점은 가족 중 한 명이 아니라 내 가치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배우자가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연락하는 사람, 내 생각을 평소에 자주 나눈 사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의료진과 차분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이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사람이 의료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 서열, 체면은 이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료 대리인을 정할 때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준을 말로 분명히 남기는 것.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식 없이 기계에 의존하는 상태는 원하지 않는다. 고통을 줄이기 위한 치료라면 수명이 줄어도 괜찮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편안함을 우선해달라. 이 말들은 문서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현장에서는 가족의 일관된 설명과 태도가 결정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의료 대리인을 정하는 것은 가족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고통에서 보호하는 일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가족은 평생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한 걸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가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분이 원했던 선택이었다. 이 한 문장은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준비를 미루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나?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직 말할 수 있을 때만 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나면 감정이 앞서고 상황이 급해지고 대화는 짧아지고 선택은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준비는 노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정신이 맑을 때 해야 하는 준비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대리인을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연명 의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대리인이 있어도 결정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6. 가장 효과적인 평온한 임종 준비. 연명 의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라. 의료 대리인을 정했다면 이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준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명 의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임종의 순간은 차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정은 이미 한계에 와 있고 선택은 빠르게 요구됩니다. 이때 기준이 없으면 결정은 다시 죄책감과 두려움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 기준은 의학 용어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호흡기는 어떻고 심폐소생술은 어떻고 이런 방식은 오히려 혼란을 키웁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상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솔직하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의식 없이 기계에 의존하는 상태를 나는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스스로 먹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원하나?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시간을 늘리는 것과 고통을 줄이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대화를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게 누워만 있는 건 싫다.
자식들 고생시키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 아플수록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 이 말들이 바로 연명의료 기준의 핵심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면 의료 대리인은 의료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상태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줄이는 쪽을 선택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의료 현장에서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연명 의료를 거부한다고 해서 치료를 모두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을 줄이는 치료, 숨쉬기 편하게 하는 조치, 불안을 완화하는 약물, 존엄을 지키는 돌봄.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목표입니다. 회복을 목표로 하는 치료에서 편안함을 목표로 하는 돌봄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한 번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바뀔 수 있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생각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절 식사 자리에서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 주변의 사례를 보았을 때, 조금씩 꺼내는 대화면 충분합니다. 이 반복된 대화가 문서보다 훨씬 강력한 준비가 됩니다. 여기서 한 문장만 꼭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연명의료 기준은 죽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있을 때 가족은 덜 흔들리고 환자는 덜 고통스럽고 마지막은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결정을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임종 직전의 실제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변화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마지막의 공포와 평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7.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순간의 변화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마지막의 기억이 전혀 다른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임종의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 같았다. 그때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대부분이 자연스러운 변화였고, 알았다면 훨씬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변화입니다. 1. 음식과 물을 거의 드시지 않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족이 가장 불안해합니다. 이러다 탈수되는 건 아닐까? 먹어야 힘이 나지 않을까? 하지만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몸은 더 이상 소화와 흡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때 억지로 먹이거나 수액을 늘리면 오히려 구토, 호흡곤란, 통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먹지 않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행입니다. 가족이 할 일은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고 불편함을 살피는 것입니다. 2. 잠이 늘고 반응이 줄어듭니다. 말수가 줄고 눈을 잘 뜨지 않고 부르면 반응이 약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의식이 없어진 것 같다고 느끼지만 많은 경우 들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흔들지 말 것, 억지로 반응을 요구하지 말 것, 평소보다 천천히 말할 것,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고 짧고 익숙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호흡이 달라집니다. 가족이 가장 놀라는 변화입니다. 숨이 불규칙해지고 갑자기 깊어졌다가 얕아지고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몸이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가족은 이 순간 지금 고통스러운 건 아닐까? 라고 걱정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환자는 크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위험 신호가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4.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달라집니다. 혈액순환이 중요한 장기로 집중되면서 손발은 자연스럽게 차가워집니다. 이때
이불을 더 덮어야 하나? 온도를 올려야 하나?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극을 주기보다 편안함을 기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함은 전달됩니다. 5. 이별을 준비하는 듯한 말이나 행동.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일부 환자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떠난 사람을 언급하거나 이제 됐다라는 말을 하거나 갑자기 차분해지거나 가족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행동. 이것을 착각이나 혼란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마음의 정리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이때 가족이 해야 할 말은 붙잡는 말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가족이 해야 할 역할은 의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곁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돌봄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손을 잡고 있었는지, 혼자가 아니었는지, 그것이 마지막의 기억을 결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왜 이 준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산다. 오늘 우리는 불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중간 마음이 무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우울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노인의 마지막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죽음이 와서가 아니라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었고, 대화가 없었고, 선택을 남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족은 죄책감에 흔들리고 환자는 절차 속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죽음은 운이나 복이 아닙니다. 좋은 죽음은 준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아주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무겁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떠나고 싶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의료 대리인을 정하십시오. 가족 중 한 사람을 정하고 기준을 말로 남기십시오. 셋째, 연명의료에 대한 나의 기준을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마지막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조용해지고, 더 인간답고, 더 덜 아프고, 남은 사람들에게 더 적은 상처를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기계에 둘러싸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손을 잡고 떠나는 모습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병원이 아니라 당신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삶의 주인으로 남겠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는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지막은 당신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